만물의 영장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소위 말하는 짐승들과는 달리 나름대로의 문화, 창조적인 어떤 과학, 제도를 통해서 문명을 이뤄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종들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 기록을 하면서 이 기록이라는 걸 하면서 인간의 문명이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경험했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구전되어 내려왔다면 아마 그 내용은 더 와전되었을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발전이 더 더디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록이 곧 역사를 낳게 됐고 이 역사가 곧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왜 역사를 공부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책들을 보면 국조보감, 동국통감, 거울감자가 붙어요.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한번 나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내 옷매무새가 잘못됐네? 뭐가 묻었네? 거울을 통해서만이 거울은 우리에게 지금의 내 자신에게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과거의 역사책들이 거울감자를 쓴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과거 인물들의 행적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의 나를 되짚어보고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이 있다면 닦아내라고 과거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죠. 역사학자 중에 여러분들 E.H.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E.H. 카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의 저서인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고교 시절에 국사 선생님으로부터 저는 고1 때 첫 국사 수업 시간에 이것을 배운 기억이 나요. 신채호의 아와 비아의 투쟁과 함께 이해치카 말씀을 하시는데 전 그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100년 전 혹은 200년 전,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삶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에이치카가 말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해드리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바로 현재 나를 다잡아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미래지향적 학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역사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싸우고 헤어지고 토라지고 사랑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기록물을 남겼듯이 우리도 이 기록물을 후손에게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 방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 참 유용한 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해진 역사 기록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은 기전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기사 본말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강목체라는 것이 있고요. 강목체.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편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떻게 기술을 하는 것인가? 자, 먼저 기전체라는 건요, 일목요연하게 역사를 정리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 기술 방식이 기전체가 됩니다. 자, 이런 기전체는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역사 서술 방식이 되는데 황제한테 밉보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 죽여줄까? 아니면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줄까? 선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세를 택합니다. 거세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위기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친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가 학자이니 중국에 한번 역사를 한번 기록해 주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킵니다. 이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요, 항상 위기 상황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역사적으로 뭐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도 그랬고 뭐 귀향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도 그랬죠. 뭐 좌천이 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스스로 패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스킨십을 해서 책에선 배울 수 없는 그런 이치를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뭐 좌천이 됐을 때 좀 더 병법서를 연구한다든지 군량미를 모아서 어떤 더 큰 전쟁에 대비한다든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마천도 남성 기능을 상실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하고 오로지 역사적 기록에만 몰두해서 정말 위대한 역사책인 바로 사마천의 사기라는 중국의 역사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기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거냐면 역대 중국의 황제를 본기편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가라는 편이 있는데 여기는 중국의 이제 황제 밑에 있는 왕들이랄지 뭐 공, 후, 뭐 귀족, 제후 이런 사람들을 세가편에 넣는 거고 그리고 열전편이 있는데 열전이라는 건 중국의 역대 유명한 인물들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표편에는 말 그대로 연표 그리고 지편에는 제도와 풍물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국의 어떤 특정 황제를 찾아보고 싶다. 그럼 뭐 어느 편을 찾아보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는 본기편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내가 중국의 어떤 특정한 뭐 인물을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열전편을 살펴보면 되는 역대 그 방대한 중국의 역사를 일목요연한 방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 사마천의 사기이고 이 사기가 최초로 기전체 역사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도 그럼 이런 기전체 역사서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시대 중기적에 김부식이 썼다라는 삼국사기 고려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 어렸을 때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만들었다라는 고려의 역사를 담은 고려사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기는 기전체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황제가 없는데 어떻게 본기세가 열전 표지가 있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김부식 이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여기는 세가편을 없앱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세가가 없어요. 세가가 없고 본기편에 우리나라의 왕을 집어넣었다. 이게 특징이 되고 재밌는 건 이제 고려사인데 이 조선시대의 세종의 명령으로 김종서, 정인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역사책이 고려사가 되는데 이 고려사의 경우는 아예 본기편이 없습니다. 본기편이 없고 세가에다 우리나라 고려의 역대 왕들을 넣었는데요. 그러면 고려의 여러분들 공민왕은 다 아시죠? 근데 그 공민왕의 아들로 추정되는 게 누굽니까? 우왕, 창왕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가편에 우왕, 창왕을 넣은 게 아니라 여기는 열전편에 우왕과 창왕을 넣고 이 사람들의 성을 공민왕이 왕씨 아니에요. 다 왕건 그 후대 손이니까 왕후, 왕창으로 하지 않고 신우, 신창이라고 이렇게 신우, 신창이라고 이렇게 성을 신씨로 붙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오른팔이었던 스님 신돈이 자신의 몸종을 보내서 어떻게 잘 아이를 낳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그 몸종사에서 낳은 자식이 우왕이고 그 우왕의 자식이 창왕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의 아들 태종, 그의 아들 세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우왕, 창왕이 만약에 공민왕의 친자식이면 자신들의 그 조선 개국의 그 정당성 자체가 이거는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친자 판별은 없었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신돈의 자식들일 것이다. 공민왕한테 신돈이 자신의 여종을 시집 보내지만은 부정한 방법으로 밤중에 몰래 만나서 신돈과 계집종이 낳은 천한 것들이 여기는 신우고 그 아들이 신창아니냐니까 이거는 왕씨가 아니고 신씨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우와 신창을 몰아낸 게 이성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 위화도 회군과 여기는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세종 때 쓰여진 고려사에 여기는 인물 열전편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인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조선계창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역사라는 건 뭐 흔히들 뭐 옛날에 역사학자 중에 뭐 누구야 랑케라는 사람 뭐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크로체가 말했지 않습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는 그 시대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쓰여져야 하고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역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기전체가 되고요. 기사분말체는 쉽습니다. 그냥 사건 중심으로 쓰는 이런 것을 이제 기사분말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만드는 역사 신문 있죠. 그게 이런 사건 중심의 기사분말체입니다. 예를 들면 1882년 조선 이모년에 이모군란이 벌어지다. 1884년 갑신년에 젊은 공무원들이 쿠데타를 벌였으니 갑신정변이 벌어지다.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기술을 하면 기사분말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강목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의 뉴스페이퍼, 좀 얘가 웃기긴 한데 신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요. 목체라고 해서 그 제목을 풀었었거든요. 왜 신문 기사가 그렇잖아요. 헤드라인 있고 거기에 따라 기사 나오듯이 어떤 큰 강과 거기에 대한 세부 풀이를 담은 목, 이렇게 쓰여진 걸 강목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년체라는 게 있는데, 이 편년체는 있는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책을 편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무슨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이 대표적인 편년체가 됩니다. 그래서 뭐 태종 즉위 1년 12월 24일 이런 일이 있었고, 태종 즉위 2년 뭐 12월 25일 날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는 것을 편년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편년체는 실록뿐만 아니라 무슨 통감, 무슨 절요 이렇게 끝나면 전부 다 이건 편년체 역사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에는 이것밖에 없느냐? 뭐 대표적인 거 4가지를 말씀드린 거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써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좀 프리한 아주 자유분방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고려시대 말에 몽골한테 우리가 간섭을 받았잖아요. 이때를 원나라 간섭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왕들이 전부 다 원나라한테 충성한다고 그래서 끝에 조나종자를 붙이지 못하고 왕으로 끝나고 앞에는 충성충자를 붙였어요. 근데 그때 충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충렬왕 때 일연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삼국유사, 굉장히 유명하죠. 어렸을 적에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삼국유사가 대표적으로 이게 뭐 서체가 없는 역사책이 돼요. 여기는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적에 김부식이 쓴 건데 관찬입니다. 임금의 명령으로 썼기 때문에 50권짜리고요. 김부식이 다 쓴 게 아니라 김부식이 감독관이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사마천의 사기의 기본 틀에 맞춰서 이렇게 역사를 쓴 거고, 여기는 이런 스님이 이게 역사책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자가 역사사자가 아니라 일사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님이 이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삼국시대의 여러 설화들을 모은 설화집이다. 이건 역사책이 아니다. 문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역사책으로 많이 보긴 하죠. 근데 여기는 삼국유사는 기전체도, 기사분말체도, 강목체도, 편년체도 아니고 희한해요. 뭐 예를 들면 왕력, 흥법, 기,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어요. 그래서 왕력편에는 말 그대로 이제 연표, 삼국시대 연표 위주로 시간 순서대로 쫙 써놓고, 흥법이라는 건 이제 불교의 역사를 써놓고, 스님이니까 그랬겠죠. 기라는 건 신기한 이야기 있죠. 좀 신기한 이야기. 예를 들면 삼국유사 딱 기편 펼치면 뭐라고 나옵니까? 뭐 곰이 갑자기 마늘 먹더니 갈릭 먹더니 여자가 돼서 하느님의 아들과 결혼해서 당군을 낳는다든지, 웅면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참선을 하다 갑자기 몸이 뜹니다. 부양을 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하이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서방정토까지 날아가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희한한 일들만 담아놓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는 야,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저거 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조상들의 해악, 또 다른 시각으로 삼국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삼국유사도 오늘날에 맞게 해석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곰과 호랑이가 함께 가서 환웅님한테 사람이 돼달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참지 못한 호랑이는 떨어져 나가고, 곰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환웅님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당군왕검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곰 부족과 호랑이를 모시는 부족과 하늘님을 모시는 부족이 있었는데, 셋이 하나로 합치려다가 호랑이를 믿는 부족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곰 부족과 하늘님 부족이 하나가 됐고, 거기에 정치적 지도자가 단군왕검이다. 그러니까 단군왕검이 1500년간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오늘날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르게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과거 역사를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 창조에 작은 나비 효과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